그럼 두 번째 세션은 지속 가능한 벤처 육성이 우선이다를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조 강연과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기조 강연에는 벤처기업의 창조 경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재광 상근 부회장님께서 창조경제 시대 지속 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우선이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중소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대표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경영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광명전기라고 거래소에 상장은 돼 있지만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창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한테는 이제 의원들이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5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가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10분 동안 서 있다가 한 7분 동안 얘기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반, 6시간 기다렸다가 네 하고 한 번 하고 그러고 왔다고 신문에도 나오던데, 그 중소기업이라고 그 얘기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제가 한 7분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 우리나라의 R&D 자금이 각 부처에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 R&D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법이 거의 다 통과가 됐는데, 그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니까 중소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호출하고 저를 오라고 한 것은 새누리당에서 불러서 갔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편이 됐어요, 제가. 새누리당에서 그런 그 자금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미래부에서 지금 우리 언론에 알다시피 7조 정도를 벤처기업 육성자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기청에서 약 한 6조 5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장 사다리 펀드 한 6조 정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20조 정도가 넘는데, 그 돈을 과연 누가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건 도대체가 모르겠다. 나는 제가 그 각 바깥에서 단체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있지만, 그 돈을 받아다 쓰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아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0조라고 하는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회에서 그 의원 한 분이 20조는 아니고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한 11개 부처 정도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의원도 10조가 됐든 15조가 됐든 그 돈이 각 부처에 얼마씩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중기청 이외에는 각 부처에서 내는 그 부처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 스스로도 부처에서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니까 중소기업이 살맛 납니까? 여기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정부한테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 회사도 제조회사입니다. 또 흔히 얘기하는 굴뚝산업 내지는 전통산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시스템화되고 다 ICT가 융합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가 지금 쉽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변압기나 UPS나 스위치기 하나,
그 다음에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개폐기, 그 다음 땅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걸어다니기 좀 불편하지만 있는 개폐기, 변압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한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절체하고 오픈하고 뭐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강원도든 아니면 경상도든 뭐 어디 하수처리장이든 이런 데 설치한 그러한 제품들을 전부 사무실에서 컨트롤하고 핸드폰으로 컨트롤하고 다 합니다. 그게 결국은 ICT하고 우리 제조하고 전통산업하고 전부 다 융화합된 거죠. 지금 보면 융화합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창조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도 창조가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산업과 산업의 융합, 산업과 문화가 융합,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 과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앞서가 있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님하고 이제 그 백문 토론인가를 나가서 텔레비에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들하고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은 700만, 750만이고 우리는 5천만인데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실리콘밸리에 팔아서 M&A를 통해서 그 회사를 키워서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팔라고 하는,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이 정도에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모델을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장관께서는 이스라엘 모델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플러스 어디식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이 창조과학부가 과연 어디로 창조를 우리나라 이 기업을 끌고 나갈 건지, 이 기업보다도 늦지 않느냐, 이 기업보다도 아직까지 이 아이디어나 또 기업보다도 모든 면에서 좀 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감히 지금 예를 들면은 국민이 이해 못하는 뭐 3가지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 다음에 안철수의 새정치, 그 다음에 김정은의 생각. 이 생각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경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뭐 존 호킨스 박사님인가요?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융합, 뭐 소프트웨어, ICT, 뭐 이렇게 문화, 산업 이렇게. 엊그저께 제가 옛날에 그만둔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건설에 들어가는데 면접을 보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건설이 뭔지 아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정주영 회장께서 갑자기 건설은 창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면접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해가지고 그 현대건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창조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벽돌 찍을 때 보면 벽돌 시골에서 지푸라기하고 황토하고 섞어가지고 삽으로 퍼서 이 틀에 넣어서 그거 밟아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뺐지 않습니까? 지금 벽돌 그렇게 만드나요? 그거를 지금도 굴뚝 전통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벽도 그렇게 안 빼죠. 지금 몇 억짜리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막 나옵니다. 지금 다 그게 시스템화되고 다 ICT가 융합돼서 다 창조경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흔히 벤처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 벤처기업도 옛날에 DJ 정부 시절 때 자금을 대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뜻에서 자금을 많이 대줬어요. 그때 아마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기업들이 지금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또 정부에서 돈을 얼마만큼 나가서 지원을 했는데 회수를 못한 돈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ICT,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무슨 기술 이렇게 하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회사 주식만 사면 그냥 뭐 10,000원짜리가 10만원, 10만원짜리가 뭐 20만 이렇게 갔어요. 근데 빨리빨리 막 이게 돌려서 돈 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망했죠.
또 그분들도 지금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조가 기반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조 산업이 이 벤처와 같이 ICT가 융합됐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죠. 그냥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기업, 융복합 이것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제조라고 하는 것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중소기업에서도 74%는 공감한다고 합니다. 74%를 공감하는 것은 대단히 공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74%가 공감해서 그 기업들이 그 공감하는 창조경제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성장 동력 가치 발굴 28.3%, 창의력 상상력 다양성 추구 27.3%, 신제품 신기술 혁신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 같은 결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29점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 창조경제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가 결론을 내면 결국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 새로운 것을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지금 창조경제를 각 기업에서 또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꼭 벤처기업은요 우리나라의 단어입니다. 외국의 벤처기업 단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벤처기업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창조경제의 주역은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혁신형 중소기업 47,000개고요. 수출 중소기업이 86,000개인데 지금 또 거기에 세계 인류 상품이 우리나라에 634개가 있는데 그중에 348개가 우리나라 인류 상품이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인류 상품을 가진 업체는요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기업들이 커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히든 챔피언이 약 한 2,700개 정도가 되는데 독일에 한 1,250개 정도가 독일에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월드클래스 300 이제 저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히든 챔피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 상품이 있는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세계 인류 상품 가진 기업은 결국 장관하고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장관하게 그 부처에서 인증서 하나 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10조 우리가 정책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며 20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과 집중도 대단히 필요하다. 뭐 모바일 카카오톡이라든지 넥슨, 뭐 아까도 어느 강사분이 말씀하시던데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에 ICT, 융복합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다 가미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한 10년 전에 한 300억 했는데 올해 한 1,500억 정도 합니다. 한 5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창조라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혁신하다 보니까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체인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10년 동안 한 5배 정도 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창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창조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 혁신이다. 그래서 창조경제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지금 뭐 다 끝났다고 지금 메시지가 와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관 제 전임자들이 좀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런지 저는 자관 이것으로 마치는 걸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뭐 3.3.5 모여서 다시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재관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벤처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제2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과 정신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한 벤처기업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큐브 벤처스의 임지훈 대표님께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KQ벤처스의 임지은이고요. KQ벤처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 창투사입니다. 창투사고요. 대신에 연대보증도 안 잡고 담보도 안 잡고 정말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그리고 투자한 이후에는 열심히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그런 신생 창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창조경제와 버금가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요즘에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정의된 적도 없는 것 같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실 저보다 다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지만 네, 꾀할 기자, 도모할 기자에다가 업할 때 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을 도모하는 게 이제 기업인 것 같고요. 그럼 기업가라는 거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유명한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 stay hungry, stay foolish 뭐 이 단어인데 저는 다른 문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문구 뭐냐면은 현재 세상은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다.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바꿔라. 라고 했던 이 연설 너무 감동적이고요. 다시 돌이켜보면 기업가 정신을 돌아가 보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뜻은 결국 유저나 고객이 그걸 쓴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건 왜 없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 이게 결국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벤처기업에서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 가거나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역량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꿈을 크게 가져라. 무슨 자그마한 서비스 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판때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봐라. 그러면 오히려 진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들 불편해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IT 전문 투자자니까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를 어떻게 이겨요? 이런 얘기들이 툭하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가 과감하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IT 얘기는 아니지만 네, 여성,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성이 언제부터 투표 가능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몇백 년 전부터일 것 같잖아요. 그죠? 1920년에 법이 통과됐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여성의 참정권이 있었던 게.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색인종과 네, 백인이 같은 공간에서 있지 못했던 거, 이게 몇 년 정도 전인지 아시나요? 이것도 한 몇백 년 전일 것 같잖아요. 1964년입니다. 5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이 백인이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체포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흑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50년밖에 안 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할 겁니다. 사회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IT 쪽으로 가면 맥킨지, 아주 훌륭한 컨설팅 회사지 않습니까? 제가 컨설팅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예측을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1986년에 2000년 당시에 100만 명의 핸드폰 사용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1억 명이 넘었죠. 100배 틀렸어요. 100배. 이렇게 틀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100배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저보고 전문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 말 듣지 말라고. 저도 틀린다고. 전 무조건 틀릴 거라고. 당신이 믿는 걸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IT 업계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 어떻게 이겨요? 네, 네이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고요. 분명히 바뀔 거예요, 1위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고 예전에는 사실 뭐 IBM이 세상을 다 끝냈다고 생각을 했죠. 60년대, 70년대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점점 이 소위 말하는 메인 플레이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큰 꿈을 갖고 혁신을 일으키다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유저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런 거에 저희는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지만 분명히 경우에 따라선 모든 경우 이기진 않습니다. 분명히 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해볼 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벤처라는 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벤처 투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역량의 재분배를 내가 도와주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다 큰 기업에 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역량을 100%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직도 커. 하나의 부품이야. 아니면 뭐 정치가 있어. 프로젝트가 중간에 부러져.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자기의 꿈을 이룬다면 그 역량은 훨씬 더 의미 있게 쓰이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아름다운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철학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 공기소총 사격수고요. 이은철 님이고 지금은 뭐 하시냐면은 IT 기업, 벤처기업 사장님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면 뭔가 공부를 되게 못했을 것 같고 혁신이랑 거리가 멀고 운동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엄청난 성과를 내신 분, 엄청나게 성과를 내신 분은 어딜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예시로서 제가 이은철 대표님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연예인이에요. 레옹이라는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었고요. 이 친구가 대학을 하버드를 갔어요. 그래서 혹시 뭐 특례 입학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미국의 수능인 SAT 점수를 공개했는데 충분히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가지를 끝도 없이 파는 사람은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영업보험왕, 영업사원의 왕 이런 분들 보니까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10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전화를 돌리든 고객을 만나든 제가 볼 땐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1000배의 차이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연아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서전에 쓴 얘기인데 99도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차이를 내는 거는 마지막 1도다.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과를 내고 못 내고냐의 결정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거를 기업 세계에 적용시켜 보면 벤처기업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내려고 하지만 좋은 시장을 잡았을 때는 경쟁자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기고 지는 거는 결국 1점 차이, 2점 차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성과를 내는 사람, 99점, 100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즘에 창조경제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뭐냐면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창업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타임즈 매거진에 나왔던 친구가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에 넷스케이프라는 그런 브라우저가 존재했었는데 그걸 만든 마크 안드리슨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컴퍼니라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구글, 페이스북, 뭐 이베이, 뭐 드랍박스 수많은 기업들이 초창기 스토리를 들어보면 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몇 명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서비스. 야, 이거 왜 안 되지? 야, 우리가 하자. 이거 왜 안 되냐? 하고 만들었던 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지. 예, 무슨 거창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갖는 건 좋지만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푸는 데에서부터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K큐브 벤처스가 어떻게 나름 이거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빠르게 설명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K큐브 벤처스는 카카오와 한 게임을 창업하셨던 김범수 의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만든 신생 창투사고요. 네, 저희 팀이 쭉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저희 참 재밌는 게 저희 투자사인데요. 이 모든 투자 담당자들이요 다 창업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가분들의 기업가분들의 고충을 잘 알아요. 그냥 단순히 무슨 재무적인 투자자가 아니라요. 정말 기업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를 만들기 위해서 팀 세팅을 제가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작년에 설립을 했고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16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1억에서 10억 원 정도 투자해드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어도 투자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16개 투자한 것 중에서 거의 한 70~80%가 제품이랑 서비스가 나오기도 전에 매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네, 담보나 연대보증 같은 거는 당연히 뭐 잡을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K큐브 패밀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뭘 믿고 있느냐, 돈만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런 컨퍼런스를 주최하기도 하고요. 저희 내부 사실 시스템이에요. 내부 게시판인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회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마케팅을 썼더니 유저를 몇 명을 모았고 그 중에서 실유저는 얼마였고 이런 아주 내부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른 우리한테 투자받았던 회사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벤처기업들을 보면 장점이 다 되게 달라요. 장점이 되게 다른데 그만큼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장점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 놓으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우는 게 빠르고 시행착오가 적은 거거든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K큐브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회사 4개만 딱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성공 스토리인데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작년 초에 왜 핸드폰 게임은 간단한 것밖에 없을까? 조금 RPG-스러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무거운 게임들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게이머들은 그걸 원하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 해서 네, 출시를 했고 엄청난 성공을 해서 올해 예상 이익이 100억이 넘거든요. 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네, 그 정도로 사실 성공했던 케이스고요. 1년 만에. 또 하나는 영화를 왜 네이버 영화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영화 취향이 다른데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랑 똑같은 영화를 봐야 되지? 라는 생각에 이 친구들이 개인화 추천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저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별점을 매기다 보면 점점 그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괜찮게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 쇼핑몰들 정말 많거든요. 엄청난 매출을 벌고 있는 독립 쇼핑몰들이 많은데 모바일에서는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쇼핑몰들을 모아서 유저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단순 명료한 이유를 갖고 창업을 했고 지금 네, 몇백만 명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즈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면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게 종이 알림장에다가 아직도 펜으로 누구누구 어린이는 오늘 뭐 하면서 놀았습니다라는 걸 종이에다 써가지고 아기 책가방에다 넣어줘요. 근데 키즈노트라는 회사가 아니 어떻게 2013년이 돼서 이렇게 무식하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핸드폰으로 그냥 아기를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듯이 문자를 쳐가지고 보내면
맞벌이 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부모가 그 서비스, 그 사진과 글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한테 한꺼번에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진짜로 가치, 밸류를 주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네, 이탈하는 고객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네, 제 짧은 강연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네, 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전 믿고 있고, 그 세상을 바꾼다는 뜻은 결국 국민들한테, 유저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문제 해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K큐브 벤처스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임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비 김기사 다들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스마트폰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벤처 기업이죠. 로게놀 박종환 대표께서 국민 내비 김기사 서비스 창업과 성장 스토리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로게놀의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혹시 영화 친구 다 보셨죠? 예, 영화 친구 아마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친구의 배경이 부산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 촌놈이고요. 27살까지 사실은 부산에서 살다가 IMF 때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일을 사실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찾다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이제 벤처라고 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뭔가 가능성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IMF 때 정말 취직자 많이 발생되고, 사실 저도 이제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취직을 할 게 사실 막막했던 시기였는데, 벤처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일어나서 스톡옵션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저는 그냥 제 부산에서 계속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친구에 보면 그 유일하게 생각나는 그 기사, 그 대사 하나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얘기, 아마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얘기를 참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이제 물어보시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거기도 많이 적잖아요. 학생을 판단할 때 걔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뭐냐에 따라서, 제 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버냐,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걔의 어떤 그 추진성분이 결정이 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서울에서 많이 벤처를 하고 있지만, 많은 어떤 분들은 그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기보다는 그 구성원들의 출신 성분이나 이 구성원들이 도대체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죠. 뭐 얘 알고 보니 게 제 아버지 뭐 대기업 이번에 자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백도 없고 사실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제 실력으로 지금까지 사실 비즈니스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피처폰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피처폰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고, 뭐 소위 말하는 슈퍼갑이라고 하는 이동통신사의 어떤 용역을 받지 않으면 저희 같은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통사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아이디어나 기술력보다는 주로 이제 영업력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술집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던 시기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 자체도 사실은 뭐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2006년 지나니까 코스닥 벤처 붐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이 통사들의 어떤 그 풍부한 투자, R&D 자금 투자나 이런 부분도 꺾이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EO들도 많이, 그 당시에 많은 벤처 기업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벤처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막 많은 어떤 용어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지금의 그 김기사를 만들고 있는 로겟놀이 아닌 이전의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그때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제 K-Wage라고 하는 KTF의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서비스를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 1년간 만들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켰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이제 출시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2009년에 KT에서 아이폰을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폰을 그냥 무심코 호기심에 사실은 이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생각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GPS라고 하는 기능을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서비스였거든요.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동사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깨진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 통사들마다 다 그런 폐쇄적인 스토어가 있었지만, 그 스토어는 이 통사의 어떤 철저한 어떤 검열 속에서 어떤 메뉴의 랭킹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어떻게 페어하게 진행이 못됐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앱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서비스만 좋으면 사용자들한테,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오픈된 그런 마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0년에 이전에 있던 회사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로겟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창업할 때는 뭐 특별한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금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기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1.5 자본금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해 보니까 제가 몰랐던 어려움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기 한강 다리 가서 뛰어내릴 만큼 그렇게 어려움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겪었던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개발하는데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사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 5천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돈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기술 보증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기보를 찾아갔더니 기보에서 이제 자금을 1억을 대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쓰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기술 보증인데 왜 기술을 보증을 잡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 연대 보증이면 제 마이너스 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사실은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또 연대 보증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건 잘못된 제도고 그건 정말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대통령 앞에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왜 대표이사들의 어떤 그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조만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던 게 내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주변에 사실은 이제 편견들이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 많은 어떤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비게이션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이거는 뭐 티맵도 있고 뭐 대기업 그 이동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내비기들이 꽉 잡고 있는데 조그마한 벤처가 너 못한다,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정관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문제는 또 수익 모델이 어떻게 돈 벌 거냐, 걔네들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니도 어떻게 돈 벌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게 됐던 이유는 하나 딱, 걔네들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1년 후에 떼돈을 벌 자신이 있어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보다 100분의 1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체적인 기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야 뭐 나중에 벌면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좋은 서비스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걸로 사실은 저는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긴기사 서비스의 그 가장 메인 화면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비를 만들면서도 이제 UI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전 세계에 있는 내비게이션 다 펼쳐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한 회사가 선두를 하고 그 나머지 회사들은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리스크는 적지만 실패할 확률도 적은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벌집 UI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비는 이제 지도 기반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메뉴 기반으로 가는데 저희는 완전히 이렇게 GUI 자체를 바꿨고, 그리고 이름도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뭐 무슨 맵, 무슨 내비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 이름이었지만 저희는 그냥 이름을 완전히 촌스럽게 가자 그러면. 그래서 그냥 긴기사로 했습니다. 제가 박씨라서 박기사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박기사는 좀 영 이상해서 긴기사 왠지 좀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 또 패러디한 것도 있고 해서 촌스럽게 했더니 제 회사 이름은 잘 모르세요. 근데 긴기사 하면 많이 아시니까 그래도 이름은 잘 적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기사를 저희가 만들면서 모든 기능들을 기존에 있던 내비의 모든 기능들을 다 뺐습니다. 저희는 다 뺐고 어떤 기능을 넣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기능 빼자 다 빼다 보니까 쓸만한 기능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기능들.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어떤 기능들로 저희가 채워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운 내비게이션은 사실은 이제 비슷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한테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럽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좀 파격적으로 UI뿐만 아니라 기능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던 어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블랙박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세계 최초로, 지금이야 이제 다른 데서도 다 비슷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지만 그런 기능들, 그리고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트위터로 전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저희가 어쨌든 새롭게 사용자들한테 좀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어떤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긴기사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뭐냐? 많은 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뭐 돈은 어떻게 벌 거냐? 니들이 뭘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였지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걸로 이제 끝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2단계 부분들은 우리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로컬 마케팅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그 2.0을 출시를 하면서 선보였던 크게 3가지의 컨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길 안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 안내는 물론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정보거든요. 교통정보가 정확해야지 길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짧은 길 안내하는 게 아니고 빠른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둘러가더라도 안 막히는 길로 안내를 해야지 이게 진정한 어쨌든 스마트폰 실시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길을 지나갈 때 그 속도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 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따라오는 사용자들한테는 막힌다고 생각되면 이제 둘러서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유 기능입니다. 공유는 뭐냐면은 우리 사용자들이 벌집에 저장되어 있는 맛집들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몇 명이 어떤 특정 맛집을 저장을 했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맛집에 맛있는 맛집인지 맛없는 맛집인지를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맛집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긴기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뭐 대리운전이나 다양한 맛집 이런 컨텐츠들을 제휴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 우리 서비스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 초에 이제 SBS 뉴스나 그 다음에 뭐 스펀지, 전자신문 이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홍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2년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일본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저희가 긴기사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의 벤처 캐피탈인 사이버 에이전트로부터 저희가 투자를 30억을 유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한번 제대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올 초에 이제 구글에서 인수한 웨이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저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인데 구글에서 이제 13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45조 정도 되는데, 저는 우리 긴기사 서비스가 웨이즈보다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한테 우리의 기술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저는 알리고 싶고, 판단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판단의 문제고, 어쨌든 저희 서비스를 널리 좀 알려서 한국을, 물론 이제 한국에 좋은 서비스가 있고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전자신문에서 이제 이런 특집 기사를 이제 써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고비가 뭐였냐, 회사를 하면 지금까지 고비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큰 고비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안 했으면 지금의 긴기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좀 하는 겁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하겠다라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창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런 분은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기업에 대기업에 취직하셔서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시면 되고요. 약간의 어떤 반항 기질이 있고, 그리고 뭔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창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박종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